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대항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거로 일어난 또 부작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고요. 자, 이제 우리 기다렸던 동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서양사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동아시아에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앞에가 어디죠? 원. 그죠? 몽골족이 했던 원나라가 했다가 망합니다. 원나라가 망했던 거는 이제 너무 차별 정책도 심했고 그 교초라고 하는 집회를 막 남발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망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세력들이 소위 미륵불 신앙을 가진 백령교도, 봉건적 난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주원장. 주원장. 굉장히 인자하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도 주우뚝 튀나고 되게 못생겼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해남 출신이라는 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중국 역사상 최고 미천한 데서 최고 지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절에 걸식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생활하고 이러다가 하기도 하고 이제 홍건적의 난이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가담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천하 평정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인 3대 영남제 이게 정원대 요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나라를 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의 생각이 나라에 많이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주원장은 이 사람을 일생을 지배했던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난과 합정, 몽골,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트라우마. 너무나도 그 몽고의 합정에서 어렵게 살았고 가난에 찌들려 살았고 밑바닥에서부터 해오면서 그 반란족에 들어가서 올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에 너무너무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만들면서 이 일반 평민들이 정말 평등하게 걱정 안 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지창을 하냐면은 농본사회. 제가 나눠진 일물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한 게 마지막에 그 교초라고 하는 화폐가 막 남발이 돼가지고 상업이 그 몽고라고 하는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나라하고 이쪽으로 비단길, 초원길, 항해로하고 이 세 개가 막 상업이 엄청 성했던 것이 이유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업의 폐해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안 된다. 그러면 다 없애고 농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농본사회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도 그 이갑제라고 하는 그 유인물 잠깐 한번 볼까요? 사회도 보면은 가난한 평민들 집을 갖다가 10집을 정하고 이 10집에 관리하는 대빵을 정하는데 상당히 잘 사는 집 사람, 그러니까 한 집의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평민들 10집을 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사는 집 10집을 정해가지고 한 해는 네가 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하고 순번제로, 그럼 각각 사람이 10개씩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 10집, 못 사는 사람 100집, 그죠? 그 100집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 조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잘 사는 집 한 집, 못 사는 평민집 10집, 그런 게 10개가 묶어지니까 잘 사는 집 10집에 못 사는 집 100집, 이제 110 단위를 묶어가지고 돌아가는 이가포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농촌 중심의 어떤 사회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폭력, 자기 자체도 폭력으로 이 성이 되게 강하고 워낙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몽고 확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몽고의 잔재를 다 없애는 거예요. 변발도 없애고 의식도 다 없애고 몽고 때 약해진 중국의 전통 사상이 뭡니까? 유학을 강력하게 미는 거예요.
유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다시 되돌아가자. 이래가 자기가 육유라는 것도 맞거든요. 육유라는 게 뭐냐면 부모한테 잘하고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착한 짓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걸 6개로 정해가지고 이걸 꼭 지켜라. 이럴 정도로 유학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고로부터 너무너무 벗어나기 했습니다. 그래서 농본 사회를 지향을 하면서 그걸 하는데 이 농본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때 또 폐해가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조선이 명나라를 그대로 카피한 나라거든요. 똑같아요. 명나라하고 조선은 똑같아요. 불행한 거는 명나라는 200년 가다가 망했는데 조선은 500년 동안 안 망했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명나라의 이 구조가 조선하고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농본 사회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상업을 억제하고 오로지 농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관료들도 이 백성들을 어렵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관료들의 수를 제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되게 낮게 정했어요. 관료들. 처음에 취지는 좋았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유학을 강조하니까 유학을 해가지고 과거제 동안 관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작게 주니까 백성들을 정말로 잘 정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잘 정치하시겠죠. 박봉에 만족하면서 정말 백성들 잘 그러실 분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안 좋거든요. 월급은 박봉인데 일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삥을 뜯는 거죠. 매물, 부패. 그러니까 월급 작은 대신에 바람 부정부패로 수탈을 해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상당히 위축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영락제 이후에 영락제 때는 다른데 예컨대 그 이후에 또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대금 상업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버립니다. 해외 무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폐쇄적인 농업사회로 가는 거죠. 아주 내부지향적인 폐쇄적인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폭력과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뭐냐면 당연히 의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폭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친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난 공포 정치로 조금만 말 안 들으면은 죽이고 그래서 이때 당시 한 10만 명의 신하들이 죽었대요. 엄청나죠. 그 정도로 폭력성이 강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명률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황제 중심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결제를 다 했다고. 그러면서 황제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니까 자기가 못 믿게 모든 걸 망기칠랑 자기가 직접 다 보고 그 관료들 자기 밑에 포함해서 파괴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고 건문제라는 어린 황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이 부분은 너무너무 똑같은데 그 어린 조카를 그러니까 이 주원장 이 태조의 아들의 아들 손자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건문제. 근데 이 사람의 또 아들인데 엄청나게 똑똑하고 강력한 우리나라로 치면 태종 같은 사람이 이제 영락제. 이 사람은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명나라의 상황인데 그 몽골족이 망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후퇴해가지고 이쪽에 있었거든요. 오이라트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왕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끊임없는 유목민족과의 그거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리장성을 잡고 대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아까 영락제한테는 이쪽에 대도 그러니까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분봉왕으로 심어가지고 거기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조카가 왕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너무 똑똑한 삼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변방의 왕으로 있는 사람들을 계속 힘을 빼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락제가 부르킨 거지. 이놈 봐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때는 수도가 남경이었습니다. 그 원나라 때는 수도가 북경이었는데 북경은 사실은 이쪽 접경지대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이 중화 쪽으로 들어와서 만들었을 때 대부분 수도로 정했어요. 요, 금, 원 이럴 때 보면은 수도가 북경이었고 원나라 때도 북경이었는데
주원장은 몽골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서 남경을 수도로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영납제가 내려와서 이 금문제를 멸합니다. 우리로 치면 누구하고 비슷하죠? 세조. 세조가 누굴 죽였습니까? 단종을 죽이듯이 죽이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깁니다. 북경으로 옮기면서 북경에 가면은 누구나 가는 그 큰 성, 자금성을 짓습니다. 그 영납제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명나라 초기에는 땅이 한 요 정도였어요. 지금 이게 자꾸 나타납니다. 한 이 정도, 중원을 중심으로 약간 이 정도였는데 영납제 때 이쪽 월남, 이쪽 이남 쪽 영토 확장도 하고 이쪽도 확장도 하고 이 만주 쪽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영납제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납제 때 중요한 또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나죠. 정화에 의한 대항해. 그러니까 그 영토를 확장한 영납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그 위세를 더 높이고 싶어서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 거기에 자금성을 짓고, 그 다음에 중국이 추구하는 그 정치색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자기가 천자, 세상의 중심, 이 중요한 사상이죠. 중국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천자, 이 세상의 중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이 사상. 그래서 중국도 세상의 중심이 누구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국적, 남만, 동이, 서융, 뭐 이때 다 자기네들 빼고는 다 오랑캐라는 거죠. 오랑캐. 자기가 천하의 중심.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영납제도 이 사상에 근거해갖고 다른 나라로 이제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4대 관계를 맺으면서 조공을 바쳐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정화로 하여금, 정화도 황간이었습니다. 그 생목인의 그 혼혈인 황간이었는데 전 세계를 돌고 우리를 모르는 나라들한테 가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한테 조공을 드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1492년에 처음으로 그 유럽은 이제 콜럼버스가 나왔는데 그 배 비교하면 콜럼버스의 배는 한 요 정도 했대요. 요만했대요. 근데 정화의 배는 이 정도 했잖아요. 이런 배 66척에 작은 배 220척이었고 무려 27,000명이 6차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요. 근데 목적이 달랐죠. 얘들은 소위 무역과 이익과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출발을 했던 데에서 이거는 뽐내기 위해서 조공무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재정을 써가면서 뽐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로는 놀라운 지역을 다 돌았다는 겁니다. 남경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쪽을 근거해갖고 동남아 이쪽 다 돌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뭐 때로는 아메리카까지 갔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27,000명이 가다 보니까 또 부산물, 교육도 일어났겠고, 여기 갔던 사람이 나 저 뭐 복잡한 우리나라 돌아가기 싫어 여기 남아서 살래 해가지고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많이 남았죠. 그걸 화교라고 그러죠. 화교, 화인.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화교가 세계적으로 4천만이라고 하는데 화교. 화교. 정확하게 잘 안 나네요. 화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교는 뭐냐면은 그 가서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화인은 이제 그쪽에 남아서 완전히 그 나라 국적까지 취득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이때 그 많은 화인들이 동남아 지역에 많이 남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많이 갔겠지만,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소수의 중국인들이 경제의 그 60~70%를 잡고 있고, 말레이시아, 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중국인들의 이제 시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납제를 가는데, 영납제 때는 이제 뭐 이런 폐쇄 봉건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정화의 개원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죽이려고 했던 조카 그 문제가 죽지 않고 해외로 어디에 도피했다는 썰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색출하러 나갔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로 인해서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그 이후에 명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영납제를 빼고 우리 조선하고 같은 거니까 이 사회를 규정짓는 특징을 보면은 농본 중심의 그 해금 상업을 전시하는 그런 걸 갖다 그 다음에 신사 주도 사회를 만든다. 신사는 뭐냐면 신은 과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관직에 진출한 사람, 신사는 관직에 이제 들어가려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사, 생원. 우리나라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래서 이 신사라고 하는 개념을 중국 역사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국 역사, 유럽 역사에서는 이 신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간 젠틀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딱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계층을 이제 젠틀, 유럽에서는 여기서 신사 계층인데, 유학을 장려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과거였죠, 과거. 과거를 통과해야 관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들어오면은 이제 송나라 때 주의가 만든 사서지교라고 하는 논어맹자 대학 중요. 우리로 치면 대학 시험 칠 때 옛날에 꼭 봐야 될 때 수학의 정석, 영문종합 영화 같은 꼭 과거를 치려면은 봐야 될 책을 사서지교로 나눠. 그걸 딱딱딱 외우고 답도 규칙적으로 잘 쓰면은 통과해가지고 소위 신사계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의 주력이 돼가지고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지면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관직은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관직이 있으면은 월급 받고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살아 생전에 최대한 꼴가먹겠죠. 그죠? 관직은 세습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똑똑하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한에서 최대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관료들 월급이 작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지도해가는 계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직을 보유하는 한에서 최대한 백성들로부터 착취해 먹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는 이 생원이 되려면 거의 300에서 400대 1 정도 됐대요. 이거는 약 1000대 1. 엄청난 경쟁률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죠?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이제 소위 그 공부밖에 모르는 서생들이 사회 주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파당을 나눠갖고 싸우는 거지. 어느 서성 밑에서 배웠다? 아니면 내가 과거 학교 가는데 어느 줄을 타서 내가 됐다? 그래가지고 소위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쟁. 물론 자기네들은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한 사람들로 왕이나 황제한테 직언 간언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이거는 조선과 명나라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회를 지정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만 좀 독특한 거는 영납제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이제 아까 주원장이 이 우리나라 고려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 해남 출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는 않지만 증거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황후, 부처, 고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 사람들을 황관으로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좋아했대요. 똑똑해서 그랬는지 뭐. 그 다음에 영납제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귀족들 쓰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고 막 재산도 막 부패도 심하고 그러니까 황관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황관을 엄청나게 등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황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때는 막 10만 명까지 될 정도. 황관을 위한 전문 학교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관들의 또 이 폐해가 후반기에 가면은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게 이제 명나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주원장이 잡았을 때 우리나라도 고려 말이 망하면서 이제 역성혁명, 이제 이성계하고 정도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 개국이 되는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신 줄 아시죠? 조선이라는 이름이
이 주체적인 이름일까요? 사대적인 이름일까요? 사대적인. 정도전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뭐 굉장히 주체적인 것 같지만은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엄청난 비전을 가진 그 민법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사대주의 사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대주의 나쁘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대주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치 외교 노선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이런 데에서 입각했고 이게 다른 또 공부를 해왔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중심에 우리가 잘 섬기고 소위 4대 교리 큰 나라에는 우리가 잘 섬기고 옆에 있는 이웃된 나라들과는 잘 지내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나라 이름을 고민하다가 조선이라는 거는 우리의 역사에서 보니까 조선이라는 건 왜냐하면 고조선도 있었지만 고조선 때 유일하게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정권을 세웠던 게 기자조선. 기자조선은 주나라에서 망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나라에서 책봉을 받아 넘어온 기자가 세운 조선이고 그래서 정도전이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정말로 4대 이념에 맞았을 때는 기자조선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졌고 그래서 그 정도전이 처음에 조선을 만들면서 그 뭐지 요동정벌을 생각을 하거든요. 요동정벌. 근데 그때 요동정벌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그때 성공했으면 우리가 뭐 요동 땅도 우리 땅일 텐데 뭐 그래 하는데 나중에 영락제 때 그 만주 쪽까지 다 했던 거 보면은 그때 요동정벌을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도 자칫했으면 우리나라 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오면서 조선하고 명나라는 거의 비슷한 체계로 왔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것만 내 이야기하고 끝내고요. 일본은 다음에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선의 그 신분 제도는 기본적으로 크게 사, 농, 공, 상, 노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은 사는 20%, 소위 양인이라고 하는 농공상의 항상 3에서 40%, 노비가 40에서 50%를 차지하는 사회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사회의 명을 그대로 카피한 조선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였던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는 기본적으로 양반 10%, 10%는 중인, 뭐 역관이나 중인,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포함해서 20%. 이 사람들은 그 중인들은 일을 하지만 양반 10%는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군역도 안 지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만 하고.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양인 3에서 40% 정도. 노비들은 뭐였냐? 이 양반들의 소유물.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소유물이었어요. 매매, 양도, 상속이 가능한 물건이었다. 물건에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이들 보면 노비가 이때 왜 이렇게 많았느냐. 물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노비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고 세습이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포로들 빚을 못 갚으면은 노비가 되거나 매매가 되거나 혹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농민 중에서 저절로 가서 내 노비로 써달라고 의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때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반, 한량. 한량은 뭐냐면 양반인데 호적에다 안 올리는 거예요. 호적에 올라가면은 그 군역, 그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 나가야 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양반이면서 호적에 안 올리는 사람이 한량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의무도 안 지면서 국가에서 주는 그것만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 이것만 하면 아까 이 공부를 하거나 초기에는 생원과 진사가 돼야 됐는데 후기로 오면서는 그것도 안 하고 시험 공부만 해도 특권을 준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뭐 업무도 안 하고 어떤 지방에서 어떤 유지로서 권리는 누리고 이 사람들은 양반은 밖에 나갈 때 육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족이 뭐냐면 말과 노비. 말은 다리가 4개고 노비는 다리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노비가 없으면은 바깥 출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육족이라고 해서 양반을 지칭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산물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탱이 되는데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탱하는 사람, 노비도 물론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세금이나 이렇게 하고 국가의 재정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이라는 사회는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누추했던 사회였다. 그걸 그럴 수밖에 없던 경제적 요인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게 건전한 평민들이 잘 살아서 그쪽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 힘으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명나라를 카피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중시하면서 신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이 후기로 오면서 공당 정치가 엄청나게 성화장입니다. 이걸 했던 사회는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수인에 비해서 너무나도 놀고먹는 계층이 전체 사회를 지탱하는, 그래서 재정도 너무나도 약했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근대를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조선 때 성분은 어느 정도 났다. 중국도 명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아까 천년 때 그렇게 앞섰던 문명이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중세의 질곡을 딛고 그 많은 전쟁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눈을 띄우고 나오려고 하는 유럽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닫아 걸고 정말 어떤 이런 사회로 가는, 저는 이때가 그 역사의 분기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